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드릴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을 다시 또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날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요날 실적이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마감하고 나오니까 이날은 변동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좀 높게 시작을 했고, 그러고 다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내려왔던 거는 이때 PMI도 좀 발표를 했었고, PMI가 좀 많이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FOMC 회의록에 조금 뭐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거기까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AI 반도체나 이런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린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움직여주면서 금요일날 되돌림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은 확실히 지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요 하단 있죠. 요 라인 그어놓은 요 하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지가 됐고 거기까지 좀 있으면 20선도 이제 올라오거든요. 20선도 이제 좀 있으면 조만간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요 라인만큼은 16,500포인트 라인 정도는 충분히 지켜주지 않을까. 다음번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눌림 와도 이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간에 쉬어가면 쉬어갔지 뭐 크게 눌림이 나올 만한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렸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갭을 좀 크게 좀 무너뜨리면서 움직였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좀 달랐던 거는 저쪽은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곳이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삼성전자 HBM 쪽이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뭐 발열이나 뭐 패키징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에 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면서 시장을 좀 많이 눌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에 지금 걸쳐 있어요.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라인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라인이었었거든요. 솔직히 가장 많이 빠진다고 하면 요 라인을 이제 지켜줘야 되겠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진다면은.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 지금은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 또 지켜줬고 자 그리고 좀 과이탈 했었던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 라인이 60선이면서 지금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거길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다음번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2670포인트입니다. 지금 2680이니까 어쩌면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도 미증시가 금요일날 좀 올랐으니까 버텨주지 않을까 여기서 웬만큼 뭐 장중에 한번 눌림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요 위에서만 좀 버텨주면은 그래도 좀 차트는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좀 이탈만 안 한다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만 이탈만 안 한다면은 요런 움직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계속 같이 봐줘야 되는데 환율이 조금씩 올라와 있죠. 1360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넘어선 상태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증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54조 정도로 전이랑 거의 비슷해요. 55조, 뭐 54조 뭐 크게 변동 없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19조 4천 정도로 해가지고 앞전에도 뭐 19조 1000, 19조 2000이었는데 이거는 뭐 지수가 보통 이렇게 빠지면은 보통 신용이 조금 늘긴 늘어요. 웬만큼 아무래도 빠지면은 내가 만약에 100% 현금을 다 투입을 했으면은 그때 이제 조금 신용을 좀 쓰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좀 늘었다. 근데 뭐 그렇게 과한 신용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했을 때는 신용이 더 크게 늘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신용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환율도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좀 들어왔었던 돈이 많았죠.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 좀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보다 보면은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이탈이 있었죠. 3천억 정도 이탈이 있었는데 뭐 앞전에 좀 들어왔던 게 그래도 2천억, 3천억 정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완전히 이탈은 아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3천억, 3천억, 9천억 가까이 나갔으니까 좀 많이 나갔죠. 근데 금요일 날 외국인이 현물은 3천억밖에 안 던졌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1조를 던졌거든요. 그걸 거의 다 기관이 받아냈어요. 기관이 안 받았으면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무너졌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러한 자리다 보니까 기관이 선물을 좀 받아준 것 같은데 금투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물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면 다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데 이 수급 동향 계속 지켜봐야 되고 분명히 환율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큰 이슈도 없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박스권 요 박스권을 깨느냐 안 깨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저점을 갖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죠. 뭐 241을 지지할지 120을 지지할지 설마 여기까지 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디서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하락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이 안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만 잘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좀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조금 미장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삼전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힘을 많이 못 쓰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히려 잡주 쪽이 좀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 그랬고 뉴스를 좀 보고 오면은 지난주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 뭐 262%, 순이익 같은 경우에 600%가 이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고, 이 서프라이즈가 터지고서 이제 국장도 이제 갭이 떠서 출발을 했어요. 국장도 이날 갭이 떠서 출발을 했거든요. 언제였지?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 별로 갭이 안 떴었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거,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날 시가도 뭐 별로 안 떴었네요. 생각보다 안 떴었네요. 저는 떴다고 기억하는 게 제 종목들이 떠서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만 좀 떠서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무너졌던 것 같은데, 약간 그랬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왔었고, 그래서 좀 빅테크들은 좀 안심을 하는 약간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 앞전에 이제 뭐 얘네들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됐죠. 그래서 미증시는 잘 갈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또 하나 나왔었던 게, 뭐 이거는 그 전부터도 얘기는 있었어요. 10대 1 액면 분할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액면 분할하면은 조금 더 주가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에 또 힘을 입어서 좀 더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미증시도 갭을 떴었지만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유는 FOMC 회의록이 그 다음날 나왔어요. 회의록 나왔는데 일부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원래는 뭐 6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해봤는데 1분기 인플레 우려 때문에 고금리를 갖다 좀 장기화를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갖다 바로 할 수는 없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붙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빨로 그날은 살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무너졌긴 많이 무너졌는데 그때도 엔비디아만 살았고 나머지들이 다 무너져서 나머지들이 좀 세게 무너졌죠. 자, 그리고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그 장전에 좀 나왔었던 게 미국 5월 PMI가 좀 나왔어요. PMI가 54.4로 2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건데 내려가야지 이제 물가도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50 이하로 내려가면 또 안 돼요. 사실 50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침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가되 50보단 내려가는 50에 그냥 걸쳐 있는 약간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54가 나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회를 해가지고 예상. 자, 이달 서비스 PMI는 이제 54.8이었죠. 근데 지난달에 51.3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도 51.2였어요. 그러니까 51.2에서 51.3 이 정도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54.8이 나와버리니까 좀 말도 안 되게 좀 크게 높게 좀 나왔죠. 이거 말고도 서비스 말고도 제조업도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목요일 날은 좀 미증시가 좀 크게 무너졌었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눌릴 거 다 눌렸고,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라. 이 정도로 이익이 나고 지금 계속 AI는 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갈 수 있어 하면서 금요일 날 조금 강세를 갖다 띄면서 되반등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만큼 이제 또 국장에 영향을 줄지 봐야 되는데, 뭐 국장은 성향상 뭐 원래 그냥 하던 대로 본다면은 그냥 적당히 한 0.8%, 1%도 안 떠요. 요즘은 0.8% 정도 뜨지 않을까. 그 정도 뜨고서 그대로 이제 눌리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뭐 환율이 막 좋아질 것도 아니고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랑 지금 국장은 좀 달리 가고 있다. 그리고 국장은 좀 삼전 이탈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이탈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쉽게 막 바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장은. 자,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좀 예상치를 좀 볼게요. 최근에 좀 안 가져왔죠, 이 데이터를.
워낙에 변동이 심했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FOMC 그 데이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결이 이제 99%예요. 6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 7월 같은 경우 보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10%로 잡고 있고, 그러면 8월은 없고 9월이거든요, 바로. 그랬을 때는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절반 정도 확률로 금리 인하를 갖다 0.25% 9월부터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11월로 가게 되면은 뭐 동일하게 11월까지 한 번만 할지 아니면 두 번까지 할지 요 정도 확률인데, 뭐 두 번 한다는 확률은 요 정도로 있네요. 그래서 연내에는 거의 뭐 12월까지 본다면은 12월까지 봐서 요 데이터로 본다라면 요 데이터 12월 상 요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예상이 좀 되는 그 정도 수치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 그 정도로 지난주 거 좀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쪽은 뭐 이제 별게 없어요. 이스라엘 뭐 이란 대통령, 제가 이란 대통령 그 사망 쪽 뉴스를 안 가져왔네요. 워낙에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이제 헬기 이제 폭파, 뭐 그 폭파가 아니죠, 이제 추락이죠. 추락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관여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관여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잘 지나갔고요. 다만 이제 이란에서 다음 정권을 갖다가 누가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내분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예전에 뭐 이제 막 거기서 사형시키고 이랬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히잡 때문에. 그랬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쪽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라파 공격 중단, ICJ에서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이제 폭격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파를 공격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아요. 다만 얘네들이 휴전을 한다면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란이 그렇게 좀 크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합의가 좀 잘 돼가지고 중동에 좀 약간 잠시 평화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어차피 이미 중동 쪽에서는 이슈가 터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좀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또 얘기는 나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번 주 중에 또 다시 뭐 협상을 갖다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잘 돼도 뭐 시장에 막 엄청나게 이제는 호재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다 보니까 얘네가 뭐 협상이 잘 돼가지고 휴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앞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정도면은 이게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무르익었고,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까지 사망한 상황에서 중동의 확전 자체가 이미 거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동 리스크가 줄어드느냐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파격적으로 시장이 오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뉴스도 그렇게까지 막 팔로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이 조금 더 갑자기 좀 활발해지고 있죠, 요즘 들어서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대형 상점을 공격했고요. 뭐 지금 계속 공격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러다 보니까 뭐 사망자도 생기고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제 서방 무기를 받았는데,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는 못 때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토 총장이 좀 제안을 했어요. 이대로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약간 요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미국이 아직 승인을 안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 승인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전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미국도 지원을 하지만 미국도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힘들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서방 국가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이제 자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결 자산으로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빼지도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결 자산에도 이자가 지금 생기잖아요. 이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동결 자산의 원금은 그냥 냅두고 러시아가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자 부분만 해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다 줘버리고 얘네들한테 무기 사게 해주자. 약간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G7에서 요런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도 동일하게
러시아 자국에 있는 서방 자산을 갖다가 393조 원을 전부 다 몰수하겠다. 뭐 러시아 안에도 뭐 공장도 있고 되게 많겠죠. 여러 가지 뭐 계좌들도 되게 많을 거고 전부 다 사실상 몰수하면은 동일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그냥 같이 몰수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은 요걸로 할지 말지 하다가 결정하려고 하다가 저 내용이 터지니까 러시아도 동결을 한대라고 하니까 우선은 스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는 안 갔어요.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좀 더 긴장감이 좀 더 고조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볼 만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는 사실상 원래 이게 전쟁 기간이 아니었으면은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임기를 마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자, 적법한 지도자들이랑 협상을 하겠다. 푸틴은. 그러니까 젤렌스키랑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적법한 지도자를 갖다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 그 협상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한 2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근데 푸틴은 현재 상황을 기반한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할 생각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탑할 생각은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 20%를 가지고 거의 다 내 거 하고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젤렌스키는 뭐 말도 안 된다. 우리 영토를 다시 다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얘랑은 이제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푸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뭐 5대 15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갔든지 뭐 딜이 좀 돼야 되는데 얘는 뭐 다 우리 거라고 하니까 얘랑은 대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적법한 지도자들이랑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휴전으로 만약에 가면은 그래도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과격해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핵 이야기도 좀 많았죠. 핵 이야기도 있고 전술핵 훈련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평화를 기반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휴전을 하든지 간에 평화는 맞죠. 자, 이렇게 끝난다면은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나 이런 것도 좀 크게 낮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다 보니까 뭐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도 좀 기사 계속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시끄러워진 게 대만 쪽.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 계속 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생기고 아무래도 지표가 좀 좋게 좀 나왔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지표나 이런 게 조금 양호하게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해요. 미중 갈등도 조금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대만을 갖다가 놓고서 뭐 여기서도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고 완전히 다 막는 거예요. 싸그리 다 막아버리고 공격을 하겠다. 이러한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상륙하는 연습 빼고는 나머지 연습은 싸그리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요대로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지원 오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 막아놓고서 그냥 굶겨 죽인다라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게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크게 막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중국한테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훈련했던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좀 느낀다. 그래서 면밀히 그냥 주시하겠다. 약간 요 정도예요. 자, 그 정도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제력 있는 행동을 촉구하겠다. 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제약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우선은 좀 지켜보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미국이 이스라엘도 도와주지 이라크도 도와주지 솔직히 여기서 뭔가를 또 터트려 버리면은 더 이상 지원하기도 힘들거든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쟁이 좀 하나씩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여기가 터질 텐데 네, 좀 여기가 좀 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 27일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근데 혹시나 대만 문제가 좀 나올까, 또 대만 때문에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중국이 또 난리를 칠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우선 대만에 대한 문제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만 이야기를 갖다 굳이 끄집어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걸 갖다가 얘기해봤자 옛날에 한번 대만에 대해서 한번 말실수 한번 한 적이 있죠. 뭐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윤통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관계가 조금 어색해진 그런 사이를 한때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제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은 거 보면은 이쪽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국에 저것 때문에 막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밑에 쪽에 있었는데 내용이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쪽 이야기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정상은 대부분
내용 나올 게 거의 북한 비핵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가 좀 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대만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면은 북한 비핵화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오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니네가 대만을 안 건드렸으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한다는 거 니네가 한다는 거 그냥 오케이 해줄게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얘기 안 하면은 중국도 비핵화 얘기를 갖다 같이 해줄 거고 그리고 경제협력 얘기도 어느 정도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대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분명히 이거는 중국이 또 이제 또 뭔가 또 얘기를 하겠죠. 뭐 이제 외교관 불러가지고 이제 초치를 한다거나 뭐 그러겠죠. 자, 그래가지고 공동선언에 뭐 이제 한 번 더 비핵화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만 얘기는 안 꺼낼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뭐 코로나 끼고 뭐 끼고 해가지고 이게 4년 만인가 지금 그죠? 4년 만에 지금 막을 올렸어요. 코로나도 끼고 중간에 대만 이슈도 막 끼고 뭐도 끼고 막 한일 아 한미일이 막 만나는 그 이슈들 때문에 중국이랑 이렇게 셋이 만난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갖다 만나자마자 초치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한테 이제 경선에서 사실상 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헤일리가 이제 사표를 냈죠. 사퇴를 하면서 사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헤일리 표가 트럼프한테 가지 않았었는데 헤일리가 트럼프에게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은근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지금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태인데 바이든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한테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랬을 땐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더 올라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 헤일리 표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오고 그랬을 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이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36%로 재임 중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36%로 최저를 찍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선 지역들도 있지만 경선 지역들도 있고 싸워야 되는 경합 지역들도 있지만 그 지역들만 따로 안 보더라도 전체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든의 텃밭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로 이제 좀 지지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한테 좀 지쳤다라는 게 좀 보여지기는 해요. 대체로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뭐 트럼프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뭐 투표 결과 이런 건 여러 가지 막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바이든도 싫고 솔직히 트럼프도 둘 다 싫은데 그냥 누가 더 싫어 해가지고 더 싫은 애 빼고 어쩔 수 없이 얘를 뽑는다. 지금 약간 그런 식의 지금 투표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6월 달에 그게 있죠. 6월 말쯤에 있어요. 6월 20 며칠인가 있거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요거 같이 하는 게 6월 20 며칠 날 있으니까 요때 정도 좀 이제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요때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내용은 크게 봤을 때는 요 정도 있어요. PC 물가가 제일 크고요. 델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또 미국이 또 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PC 그냥 물가지수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PC 물가지수는 언제냐면은 봤을 때 그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GDP 정도가 있거든요. GDP 정도가 이제 목요일 날 좀 나오고 목요일부터 조금 중요한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요일 날 조금 시장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뭐 이제 쓸데없는 거랑 그냥 그런 것들 좀 나오고 그리고 일본 말고 중국이 좀 중요하죠. 중국 PMI 금요일 날 좀 오전에 좀 나오고 금요일 오전에 중국 PM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PCE가 이거는 주말에 이제 영향을 알아서 받고 미증시가 알아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국장이 움직이겠죠. 뭐 여기에 난 베팅을 하겠어라고 하면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선 CPI 자체가 우선 나쁘지 않았어요. 양호하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PCE도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CE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시장을 갖다가 박살 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말 영상에서 말씀 또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주도 그렇게 큰 건이 없네요. 자,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유가를 보게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진정이 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정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감산을 갖다 이어갈래 아니면은 증산을 할래 이건데 감산을 지금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감산을 갖다가 지금 좀 때려치려고 해요. 러시아에 이어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주 전 정도가 됐어요. 2주 전 뉴스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오펙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실수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증산한 거는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말 실수도 아니죠. 거의 한 40만 배럴인가 더 뽑아냈는데 자 그래가지고 유가가 어쨌든 간에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산을 해야 돼 감산을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감산이 좀 힘들죠. 더 감산을 했다가는 이제 국가가 지탱이 되는 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인데 원유를 더 감산했다가는 나라가 안 돌아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감산을 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 오펙 플러스 여기 회의가 조금 이견들이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일날 이제 유가의 방향을 좀 알 수 있겠죠. 뭐 증산 방침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감산을 갖다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증산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기존을 유지하겠다 뭐 요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유가는 저게 좀 감산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건 없다 보니까 우선 많이 진정이 됐거든요. 이만큼 진정이 되고 조금 버텨주다가 한 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 있고 77불이고 자 저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요런 자리까지 70불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지 않을까. 유가는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그렇게 리스크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이미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도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중요하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36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360원이 주봉으로 볼게요. 그냥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자, 1360원이 여기에요. 자, 예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어떻게든 여기는 갖다가 버텨내고서 다시 내려왔었던 곳인데 그걸 다시 올라와서 여기를 뚫을까 말까 하다가 이걸 뚫었죠. 그래서 고점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좀 내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136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눌림 받고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안 나오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빼주면 되는데 여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 구간으로 한 번만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될 텐데 자, 이런 부분이 없고 외국인 이탈이 좀 심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환율은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1360원 아래냐 위냐 이거 좀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자, 근데 환율에 좀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지 간에 ECB 통화위원들은 6월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일 거예요. 얘네들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충분하게 됐다. 이제 완만해졌다. 모든 게.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좀 완만해졌고요. 그리고 고용도 좀 많이 줄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내릴까 봤더니 자, ECB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 통화정책 이사회에서 25bp를 먼저 내릴 거고 25bp면 0.25%죠.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를 갖다가 총 60bp를 갖다가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한다. 자, 60bp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25, 25, 25 내려가지고 대충 이 정도를 내릴지 아니면은 25, 25 해가지고 50을 내릴지 50이냐 75냐 했을 때 중간값 대충 한 60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0bp를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하를 요 정도로 하겠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로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죠. 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죠. 자,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겠죠. 달러가 더 비싸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1360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걸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는 있구나.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보셔야 될 거는 달러 인덱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따라서 봐야 되는 건 그 다음 날은 뭐 그 전날 이제 새벽에 움직이겠지만 그 다음 날 보셔야 될 거는 뭐 이제 환율들, 원달러 환율들,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6월 6일이면은 다음 주가 아니죠. 어차피 그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정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환율이 조금 위태위태하고 환율은 지금 안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나름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조금 높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단을 갖다 쭉 그어 보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상승 터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려면 이 아랫단을 갖다 끊어주는 요까지는 내려와주는 한 요 정도까지는 와주는 4% 이하는 아니더라도 뭐 4.2가 됐든 4.3이 됐든 그 정도에서만 놀아준다면 어쨌든 간에 차트를 한번 깰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방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은 차트를 수렴하기 때문에 차트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매도로 돌아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하겠죠. 오히려 매수를 해야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는. 얘 역시도 아직도 환율이랑 비슷하게 아직도 안정된 수치는 아니다. 조금 위태위태한 수치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여전히 좀 관망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요 자리만 좀 버텨주면은 다행이겠다. 이번 주는 그냥 요 자리만 버텨주자. 금액은 2670이거든요. 2670만 좀 버텨주는 수준에서 그냥 좀 잘만 버텨주고, 그 다음에 PC가 금요일날 나오니까 금요일날 PCE 잘 나와서 그러면은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서 좀 버텨주겠구나,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좀 삼성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그렇게 강세를 안 보인다면은 시장을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기 이 안에서만 버텨줘도 다행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